오늘 많은 분들이 서둘러서 리모컨을 켜서 경제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국내 대장주죠. 중심에 있는 반도체주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 국내 반도체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간밤 상선전자가 D램에 대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왔던 만큼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계속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될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앞두고 시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3대 주요 지수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가 강보한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각각 0.5%, 0.16%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또는 S&P 500 지수에 약간의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하는 모멘텀 나타나온 듯한 모습들입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27%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애플은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이날 2%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장중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국에는 0.2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면 대기 수요가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오고 있고요. 브로드컴 0.7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0.8%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0.1%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가 0.5%가량 올랐고 아마존 4% 가까이 오르면서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2조 달러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마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그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리비안 훈풍에 같이 올라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티펠이 매수 의견으로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4.8%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 보시면요. 물론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도 군데군데 보이고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은 그런 종목들도 군데군데 보이지만 대체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PC 가격 지수를 앞두고 좀 잠잠한 시장이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로 이런 영향들은 어떻게 갈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형주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월가가 대형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로젠블렛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소비자들이 AI에서 가장 원하는 게 보안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애플이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엔비디아는 CT가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4분기에도 AI는 계속 갈 테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알파벳, 제프리스가 매수 투자 의견 유지했습니다.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AI 하면 구글을 제일 먼저 떠올린다. 생성형 AI가 탑재된 구글 검색 서비스 이용이 많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마존 야금야금 오르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 달성을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 2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로지스틱스 파워하우스를 구축한 만큼 미국 최대 배송업체가 될 것이다. UPS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한번 살펴볼까요? 스티펠이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 게시를 했습니다. 개선된 모델 3 그리고 모델 Y 앞으로 차세대 생산될 모델 2 생산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엔비디아 연례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이어진 주주총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모멘텀 없이 끝난 주주총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 장중에 큰 움직임 없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가장 CNBC가 주목했던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를 비롯해서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자체 AI 칩들을 만들거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젠슨왕 CEO의 답변입니다. 우리의 AI 칩이 비싸긴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운영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더 경제적일 것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기존에 이미 선점 효과로 탄탄하고 넓게 엔비디아 플랫폼을 구축한 만큼 넓은 이용자 베이스를 통한 그런 강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코멘트. 결국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가장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는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도체 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매우 주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매출액이나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에 그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HBM 2025년 것까지 모두 다 팔려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서는 이 HBM에 집중해서 상승세를 보일지 아니면 시간외 거래에서 나타났던 주가 움직임 부진했던 점에 주목을 할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반도체주의 흐름도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내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리비안 계속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폭스바겐이 단순히 돈을 내준 게 아니라 리비안에 알맹이가 있다고 봤다라는 코멘트고요. 페덱스 이날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 됐고요. 또 목표 주가 359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페덱스 호실적에 기반해서 지금 수요일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화물 운송 전략을 잘 구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캠벨 수프 식료품주가 되겠죠. JP모건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투자 의견 올릴만 하다라는 코멘트였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얼티 지난번 사인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대여해주는 그런 리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BMO가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170달러로 상승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도 그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하면 흔히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름 서머랠리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 있긴 합니다. M7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 종목이 3분기부터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다 라면서 서머랠리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여름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 오늘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CT의 전략가도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만큼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의견 달았고요. 수석 기술 분석가도 포모에 타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소수에 국한돼 있다. 이런 상태라면 이런 여름에 10%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 조정이라고 하면 지금 4,92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을 정리해보고 목요일장 준비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역시 시장이 PC 가격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코멘트 달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When we look at the trading action today, I think markets a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We received some economic data today, nothing that was really earth-shattering. I think really most people are waiting in anticipation of Friday's inflation report. And so we've seen the last couple of days, there's been some volatility, some movement beneath the surface, but I think today is really a resting day more broadly. So Friday's inflation report, we're going to receive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this is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We're looking at the core PCE, so that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By the time we get this monthly data print, we already have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producer price index to inform our view and our expectations. So you don't normally see a whole lot of surprise with this data point. So the market is expecting the month-over-month inflation print for core PCE to be up about 0.1%. If so, that's going to be the lowest print all year on a year-over-year basis.
inflation could be at about 2.6%, so the lowest in a few years. So this is expected to be a very Fed-friendly inflation report. As I said, I don't expect a whole lot of reaction or surprise, but I think it's really just going to lend more support to the Fed, who is really just hoping to see some additional evidence of disinflation in the economy.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다시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장 초반에 코스피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주들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피는 2,792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84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안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해당 여파로 인해서 상위 종목들 보시면 나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도 3위권까지는 모두 이 반도체 관련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4위권에는 지금 LG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AI를 탑재한 로봇 클로이가 공개가 됩니다. 해당 기대감에 대한 여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지난 3개월 동안 50% 가까이 상승 흐름을 키워왔는데 지속적인 실적 기대감 또 여기에 자사주 600억 원 취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엔캠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데브시스터즈 어제 쿠키런 신작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북미 앱스토어에서는 벌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상한가 안착을 해주기도 했는데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쪽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다각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현대 글로비스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해당 기대감에 대한 여파로 어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더 좋은 비좋은 같은 경우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출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장중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영국이 선정한 항공사 100위권 안에서 11위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장중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요. 코스피와 외인들과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도 어제 데브시스터즈 동일하게 담아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클래시스와 함께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을 가진 이루다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장중의 주가는 6% 정도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제 업황과 섹터 단에서의 이슈와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리비안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해당 소식이 나오고 시간에서 엄청난 폭등세를 이어갔었죠. 해당 여파를 그대로 국내 증시가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브랜드인 리비안에게 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에코캡 같은 경우는 리비안 측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로 강하게 묶였습니다. 또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제 이미 25%의 상승을 보였는데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이 종목 다시 한번 변동성 주의해 보시고요. 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리비안까지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선 쪽에서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대원전선 위주로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개별주의 소식이긴 한데요. 대원전선이 미국 전력청에 제품을 보내서 지금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해당 소식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압기 수주와 관련돼서는 실적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만큼 작은 소식에도 주가는 크게 변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각자만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티타늄 사이퍼를 적용한 치료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미국에서 해당 수요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어제 20%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의료기기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15%의 상승 흐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개장 전에 확인해 볼 소식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이 엔비디아 그리고 이 마이크론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디램과 낸드 값에 대한 가격 인상을 최종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미 2분기에도 기업용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20%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3분기에는 최대 20%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고 이 AI발 수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분기에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고객사들에게 통보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비싸더라도 부족하면 결과적으로는 살 수밖에 없는 품귀 현상이 이어지게 될 텐데 3분기에는 그런 품귀 현상이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분기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은 $140였는데 3분기에는 $160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전히 디램 쪽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로 낸드 플래시와 시스템 쪽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오늘 장중에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관련해서 디램 다른 종목들도 종가 현황으로 최근 상황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 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오르면서 81,300원 선까지 올라섰었고요. 네페스는 4%, 테코잉도 4% 오름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들 어제 시간에서도 변동성 나왔던 만큼 오늘 AI 반도체 그 안에서도 디램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파악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네이버 웹툰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사실 이미 시장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됐던 재료인 만큼 추가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오늘 당일이니만큼 다시 한번 해당 이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가 한국에서 웹툰 정식 서비스를 진행한 20년 만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는 지금 4조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이 플랫폼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월간 활성자나 콘텐츠 수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 수를 보시면 모두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국의 디즈니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상장되는 뉴욕 증시 안에서의 네이버 웹툰 분위기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웹툰 관련주들 변동성 장중에 나왔었는데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기대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웹툰 관련주들 몇 달 동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미스터블루 10% 넘게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MBT가 7%, DNC 미디어, 핑거스토리, 조이시티까지 일제히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기대감은 여전히 키워져 가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 개최가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증권면의 토끼서입니다. 거북이 코스피 실어 미 주식 쏠리는 개미. 사실은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국장,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미장, 좀 미국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방향은 이미 이렇게 정해졌고 이게 사실 요 몇 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늘고 있고요. 올 들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거의 국내 시장과 비교했을 때 9대 1까지 육박을 할 정도로 크게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올해 이 표에 한번 보시죠. 올해 개인들 순매수 상위 주식형 ETF 10개 상품들 리스트업을 좀 한 건데 1등부터 10등까지 다 미국 시장 투자하는 ETF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 미국장에 쏠려 있는지 역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수익률도 좋습니다. 일단 금액 7,470억 정도 가장 순매수 많이 한 타이거, 미국 S&P 500의 이렇게 매수 규모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고 보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미국 테크 탑 10, 반도체 등등등 지수 관련된 어떤 그런 상품들이 절반 정도 되고요. 특정 섹터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라든가 그다음에 탑 10,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에 좀 더 집중된 그런 상품까지 다 두루 많이 사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들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더 많이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치로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올 들어서 4.6%,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에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14% 넘게 올랐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 투자한 분들은 대부분 14% 이상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타이거 S&P 500 같은 경우 현재까지 17% 넘게 수익률을 냈으니까 사실 이거를 보는 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시원찮죠.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주가가 오를만 하면 분할 상장, 교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그런 회사들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결국은 밸류업 하는데 단순히 제도적인 어떤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들 스스로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주주를 위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는다면 밸류업 정책 사실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미국 향하는 네이버 울고 인도 가는 현대차 웃고. 앞서 이제 네이버에 이제 웹툰 미국 상장한다 이제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공통점이죠. 현대차도 인도 법인을 지금 인도 시장에 상장을 시킬 예정이고 네이버는 이제 오늘 상장을 하고 둘 다 이제 자회사가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주가는 그림에서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지금 거의 29만 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2주 최고가 경신한 이미 상황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둘 다 IPO를 자회사 IPO이기 때문에 모 회사에 지분이 희석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어차피 공통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한 회사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한 회사는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모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재료로서 이 자회사의 해외 상장이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거는 결국은 모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잠재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과 또는 반대로 어떤 불안감 이게 작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 인도에서 시장에서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쟁도 물론 인도도 심하긴 합니다만은 현대차가 좀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올어라운드 전략이죠. 내연기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모든 차종의 차를 생산하는 이 올어라운드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밖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라인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뭔가 이런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명쾌한 어떤 그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네이버의 향후 성장성에 이런 부단한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이런 앞으로의 미래 상황에 과연 네이버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불안감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모 회사의 현재 부진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밸류업 얘기 좀 다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신학대 허강성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좀비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평균치를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별 기업 가치 순위를 보면 덴마크가 5,331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하면서 쭉 보는데 우리는 뒷부분에 있죠.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상장사 기업 가치 총합이 최하위권이라고 좀 결론을 좀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론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현대차 같은 이런 아주 글로벌한 그런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깎아먹는 그런 이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장사들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상장 폐지 등의 명목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80%가 코스닥에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수혈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또 작년 파도 사태 이후에 새로운 기업들의 상장도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또 표 하나 더 있습니다. 한계 기업.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벌어서 이자조차 못 내는 이런 한계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4개나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를 깎아먹고 또 밸류업에 대한 성과를 떨어뜨리는 이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좀비 기업과 한계 기업들의 시장에서의 퇴출, 어떤 정리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삼성 얘기입니다. 삼성이 어제 상반기 글로벌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회의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뭐 하반기 경영 전략, 하반기 좀 재정 전략 이런 식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전략회의인데 전용현 부회장이 반도체 수장이 되고 있는 첫 주재한 회의이기도 하고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은 평소보다 좀 적은 규모로 글로벌 전략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소위 말하는 핀셋으로 스페셜한 어떤 그런 어떤 위기 부문에 대한 해결책을 내자라는데 이번 글로벌 전략회의의 어떤 분위기가 이제 감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현재 삼성전자 위기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HBM 문제, 그 다음에 TSMC와의 이 파운드리 쪽에 격차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 여기다가 최근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XL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세대 HBM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삼성의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충분히 논의가 될 만한 내용들이고요. 중요한 건 전용현 부회장의 역할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기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좀 약간 혼돈의 상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용현 부회장의 그동안의 과거 이력을 보면 원래 이제 반도체 디램 엔지니어로 출발해서 쭉 성장을 해서 사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삼성 SDI 사장을 거쳐서 또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미래전략 기획 담당까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반도체 부문 수장을 맡은 건데요. 결국은 시야가 단순히 메모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넓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현 부회장이 또 수장이 된 거고 아마 그래서 수장이 됐겠습니다만 전현 부회장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의 삼성전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결국은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뒤에 삼성전자의 모습까지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좀 관련해서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간에서 일단 주가가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PB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실적 자체는 우선은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그리고 전망했던 수준 매출액은 6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51센트 그걸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68억 1천만 달러가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62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사상 최고였다는 것과 동시에 CEO가 직접적으로 밝힌 것처럼 그 분기 기준으로 17%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고스란히 잘 반영이 된 점이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HBM과 SSD에 대한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이던스에서 아쉽게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월가에서의 전망이 우선은 4분기 기준으로 76억 달러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1.05 달러 수준이었는데 가이던스에서 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게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게 되는 변수가 아니었나 그리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 월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마이크론의 주가를 2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4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은 80억 달러 수준까지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결국에는 시간 외에서 현재 기준으로 대략 7% 정도 수준의 하락을 견인하는 변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왔어야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80억 달러가 역시나 나오면 제일 좋았겠지만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대만에서의 지진, TSMC 그리고 공장에서의 지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가이던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측면은 소폭 좀 후퇴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할 것은 네. 결과가 지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기존에 너무나 높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기준으로 실적은 좋게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선은 그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올 들어서 마이크론 자체만으로도 주식이 60% 넘게 올라왔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앞서서 먼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우리가 조금 미리 인지를 하고 가야 될 부분 더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들에겐 또 어떤 힌트를 주는 결과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우선 저는 오늘 우리 시장에 또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말로 통용이 됩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이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인데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성이 오늘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리스크가 한 가지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과 이슈만으로 우리의 많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마이크론은 마이크론 자체의 이슈와 가이던스가 있는데 우리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크론 수준까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흔들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한 가지 리스크를 우선은 해소를 했고 지난해 3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을 1분기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해당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은 의외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우리 증시도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당장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스피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52주 기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도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마이크론 시간의 발표 이후 급락이 사실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 대형주 위주로의 가격 상승이 지수단에서는 굉장히 큰 버팀이 되고 있죠.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름폭을 키웠는데 사실 반도체 외에도 잘 가는 섹터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특히 네. AI와 관련해서 이 전선 쪽 어제도 좀 시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번 큰 파동이 그리고 광풍이 불어 닥친 이후로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만 네. 우선은 광풍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 재롱전기, 재롱산업 같은 기업들은 네.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업황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매우 장기간 호황 기조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가 어제 이 전선 관련해서 네. 특히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리포트를 2개 정도 쭉 읽고 왔는데 그게 3가지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교체, 마지막이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8,0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략 38%, 유럽이 30%, 아시아가 2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2,050억 달러 순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6,41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인당 전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구글이라든지 기타 네이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했을 때 특정 검색을 했을 때 네. 사용하게 되는 전력 소비에 대해서 10배 이상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분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노후화된 인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발표가 되었지만 송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미 2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 배전망의 40%가 40년 이상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5,840억 원 유로의 비용이 계속해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역시나 전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도시가 조금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송전, 배전망 길이도 조금 적었는데 네. 그게 지금 1981년 대비 대략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2.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상풍력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슈가 불거졌던 게 2010년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에너지의 송전과 배전, 심지어 변전까지 계속해서 대두됩니다. 해당 시장의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약 6조 원 시장이었습니다만 2029년이 되면 2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해저 케이블은 일반적인 송전, 배전 전선과는 조금은 다른 특수한 초고압 직류 송전이 필요한데 이걸 또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6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2개가 참고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그 모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수요 측면, 기존의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 이 2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 그리고 앞으로 대략 6년 정도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놓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역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네. 지금의 파동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관망을 하거나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고요.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온 이후로 한번 관심을 가질 것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촌 전력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말 그대로 수주풍년을 받아가고 있는 전력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조금의 시세 조정이 있긴 했는데 이런 조정 말고 더 큰 폭의 조정을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신고가가 어쨌거나 나온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기업들, 배정 관련해서는 최근에 재롱전기, 재롱산업 이런 기업들이 우선 있습니다. 네. 1차 파동이 너무나 크긴 컸습니다. 그러면 이후로 나올 파동은 1차보다는 저는 조금은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약간 밀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들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제 또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 중에 포함된 섹터가 게임 쪽도 있습니다.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 개별주들 위주로도 있지만 일단 이번 달, 다음 7월 달부터 새로운 관련주들이 상장이 되죠. 시프트업 상장을 앞두고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로봇 관련주들이 처음 신규 상장할 때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의 상장으로 업황 전체가 좀 호황을 누리는 그런 분위기도 네. 있었잖아요. 네. 동일하게 반복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우선은 않고요. 네. 로봇 관련된 기업,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후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많이 밀리죠. 마찬가지로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 게임 섹터 기준으로는 시총 4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은 상장에 따른 주가 움직임, 특히 상장 첫날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그날 기준으로 게임 섹터의 훈풍은 조금 불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산업 자체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시프트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희망 가격 상당 기준 공모가 6만 원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장 이후 주가는 내심 기대가 되긴 되지만 네. 요즘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또 매도세를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따라서 뭐 따상, 뭐 더블 네.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계속 이어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당 이슈만으로 게임 섹터 전체의 훈풍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인포스tat 기준 게임 섹터에 있는 32개 기업을 제가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올해 주가 상승률이 어땠고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32개 기업 중 고작 5개만 올해 기준으로 양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그 종목들은 크래프톤, 플레이비드, W게임즈, 펄어비스, 아이톡시였고요. 네. 이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기준으로 나아진 기업은 위에 크래프톤, 플레이비드, W게임즈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32개 기업 중 5개가 주가가 올랐고 3개 기업만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10%도 안 되는 기업들을 토대로 우리가 섹터 전체를 대변하기는 분명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네.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프트업 상장 그리고 게임 섹터의 훈풍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개별주 위주로의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6%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과연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 오늘은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